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인도계 미국 작가인 준파 라히리의 축복받은 집입니다. 준파 라히리는 1967년 영국 런던에서 벵골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곧 미국으로 이민해서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영문학 교수였고요. 준파 라히리 역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보스턴 대학 문예창작 대학원을 마친 후 역시 같은 대학에서 르네상스 문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축복받은 집은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고 바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현재는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와 미국을 오가며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전에 에세이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계인의 삶이 참 잘 드러난 글이었죠. 자, 방금 언급한 것처럼 준파 라히리는 경계인이었습니다. 인도인의 외모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살아보지도 않았고 인도 말도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그녀는 인도인이었고 또 인도인들에게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생활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집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인도 음식을 먹고 인도인처럼 살았지만 학교에서는 미국 역사를 배우고 미국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본인 역시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 그런데 작가는 이 지점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인도와 인도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로 마음 먹었던 거고, 그리고 그 계획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읽고 인도인들 또한 내면의 모습은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독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특히 인도 전통 의상과 전통 음식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묘사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질 수 있었고 게다가 그녀의 문체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레이먼드 카버나 앨리스 멀로, 제임스 조이스의 글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색다른 소재와 익숙한 문체, 참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편집에는 총 9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한 작품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의 제목은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젊은 인도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아직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들 부부는 6개월 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출산 중에 사산을 한 거죠. 게다가 당시 남편은 학회 때문에 병원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권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가책이 남았겠죠. 결국 그 일이 있은 후로 둘 사이는 어색해졌습니다. 대화가 줄고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진 건데 아내는 일이나 운동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 남편은 충격 때문에 휴학을 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도 외출하지 않는 남자의 이야기가 있었죠. 식사 또한 각자 하기 마련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지금부터 닷새 동안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단전이 된다는 안내문이 배달되었습니다. 얼마 전 눈보라에 망가진 전선을 보수하는 작업 때문이었는데 안내문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문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단전이 되는 것도 또 아이를 잃은 것도 일시적인 문제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 일시적인 것일까 하는 것이겠죠. 첫날 저녁 두 사람은 결국 촛불을 켜놓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인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얘기를 하나씩 하곤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금까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던 소소한 비밀들을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함께 식사할 때 아내가 너무 예뻐서 웨이터에게 팁 주는 걸 까먹었다던가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누는 이런 대화들은 남편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인 것이죠. 결국 그는 다시 외출을 시작했고, 정성껏 요리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지 고민하며 정전이 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마지막 닷새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수공사가 하루 일찍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래도 아내는 한 번 더 촛불을 켜자고 제안합니다. 이윽고 아내가 꺼낸 말은 따로 살 집을 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일시적인 문제가 영원한 문제가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이 순간 남편은 아내에게 아들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들 부부는 일부러 출산 때까지 태아의 성별을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남편이 아내가 병원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죽은 아이를 안아봤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와 남편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아내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왠지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소설에서처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음식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데, 왠지 이 부부는 이제는 그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판단은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설의 제목은 피르자다 씨가 식사하러 왔을 때입니다. 배경은 1971년이고 당시 주인공은 어린 소녀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인도 출신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덕분에 집에는 인도 출신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곤 했는데, 그 중에 피르자다라는 이름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다카 지역에서 교수로 일하던 피르자다 씨는 1년 동안 미국에 교환 교수로 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 모국에 내전이 벌어졌던 거죠. 결국 그 내전 때문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분리되었다고 하니까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을 테고, 그리고 그의 가족이 있는 다카는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다카에는 그의 아내와 7명의 어린 딸들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겠죠. 미국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이라곤 온통 사륙과 강간에 관한 것들 뿐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럼 피르자다 씨가 주인공 집에 자주 찾아온 것도 아마 그것과 관계가 있었겠죠. 주인공을 보면 자기 딸들이 생각났을 테니까 더 자주 보고 싶고, 그리고 올 때마다 주인공을 위해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들을 챙겼겠죠. 결국 어린 주인공도 그런 내막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피르자다 씨가 선물해준 사탕을 한 개씩 먹으면서 그의 가족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하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피르자다 씨는 모국에 돌아가서 무사히 가족과 재회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시골 할머니 집에 피신해 있었는데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의 진정한 매력은 너무 멀리서 벌어진 일이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말없이 견뎌내야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진실하게 그려져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50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도 손에 땀을 쥐며 읽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소설은 레이먼드 카버 생각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리하게 심리 묘사를 하는 걸 보면 버지니아 울프가 살아 돌아왔나 싶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설 제목은 질병 통역사입니다. 이 소설은 약간 엉뚱하게도 하루키 단편이 연상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주인공은 중년의 인도인입니다.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들의 관광 안내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질병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사는 지역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말을 의사에게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가 이번에 맡게 된 손님은 젊은 인도계 미국인 부부였습니다. 값비싼 카메라를 목에 건 남편은 관광 안내 지도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새 아이들은 염소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만날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아내의 느낌은 조금 달랐습니다. 향수와 함께 약간의 위스키 냄새를 풍기는 아내는 뭔가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도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뭔가 내밀하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주인공에게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외국어에 흠뻑 빠진 학자였고 외교관과 고위 관료들을 상대하는 통역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하지만 미련이 남았습니다. 당연히 미련이 남았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유혹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았겠죠. 그 여자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때로는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내밀한 비밀이 생겼을 때 자기에게만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견을 구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난 모든 실패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만 차에 남게 되었을 때 그 여자가 말을 걸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실은 세 아이 중 한 명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화양연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양조위가 앙코르와트에 가서 비밀을 털어놓고 흙으로 덮는 그런 장면인 거죠. 결국 8년 동안이나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느라 지친 여자는 지구 끝에 사는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주인공에게 그것을 털어놓고 가벼워지려고 한 것이죠. 결국 주인공의 낭만적인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자, 이들의 그런 모습을 나무 위에서 원숭이들이 끽끽거리면서 놀리고 있더라 하는 문장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마치 주인공이 평생 아쉬워했던 미국이라는 나라와 실제로 만난 미국의 차이가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설의 제목은 진짜 경비원입니다. 이 소설은 인도의 어느 다세대 주택에서 계단 청소를 하는 대가로 1층에 있는 우편함 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 어느 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내전 때문에 피난 온 난민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었는지 자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얘기를 할 때마다 왠지 내용이 점점 부풀려지는 것 같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 덕분에 계단이 항상 깨끗했을 뿐 아니라 잡상인이나 좀도둑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유난히 친절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승진하는 바람에 여유가 생겨서 집에 세면대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다 떨어진 이불을 덮고 자는 주인공에게 새 담요도 선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약속을 남기고 여행을 떠났죠.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마치 진짜 경비원이라도 된 것처럼 신이 났고, 그리고 며칠만 있으면 필요 없어지게 될 낡은 침구를 찢어버립니다. 걸레로나 쓰면 될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집이 세면대를 들여놓고 집을 가꾸기 시작하자 이에 자극받은 다른 집들 또한 문을 새로 칠하고 세면대를 설치하고 전화를 들여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비싼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짜 경비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 소설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수록된 진흙이라는 단편 소설이 연상되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설의 제목은 섹시입니다. 섹시하다고 할 때 그 섹시죠. 주인공은 22살의 여성이고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료의 사촌 언니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바람에 사무실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사촌 언니의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거죠. 주인공에게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꼭 남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또한 최근 어떤 유부남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녀에게 섹시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조롭고 무료한 일생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었죠. 결국 가끔씩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어울리는 드레스나 힐,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치 아니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 떠오르는 장면인데, 하지만 이 소설은 아니에르노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녀의 직장 동료는 사촌 언니와 통화를 자주 했는데, 마침내 사촌 언니가 아이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게 된 거죠. 결국 그녀는 동료와 사촌 언니가 함께 외출한 동안 7살짜리 아이를 맡아주게 되는데, 그 아이는 주인공에게 아줌마는 섹시해요 라고 말해줍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한 말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한편으론 이 녀석은 섹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걸까 싶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아이에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고 묻게 되는데, 그러자 아이는 그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라고 답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마침내 그녀는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무가치한 일이었고, 게다가 그의 아내와 자신에게 모두 매우 모욕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거죠. 자, 다음 작품은 센 아주머니의 집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사실 이 소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리에 대한 묘사가 너무 탁월해서 좋아했던 작품인데 덕분에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11살이고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는 직장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주인공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센 아주머니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녀는 30살쯤 되었는데 미국 대학에 수학 교수로 부임한 남편을 따라서 최근 미국에 왔고 아직은 운전면허도 따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던 건데 결국 센 아주머니에게 미국 생활이란 자신이 스스로 차를 몰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환경에 던져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느꼈겠죠. 어쨌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센 아주머니 때문에 주인공은 학교를 마치고 그녀의 집에 가서 엄마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센 아주머니의 일과는 주로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인도식 칼로 각종 채소를 자르고 다듬고 하는 건데
저녁마다 배달 피자를 먹는 것에 익숙해진 주인공에게는 신기한 풍경이었겠죠. 그리고 생선이 있었습니다. 아마 인도 사람들도 우리처럼 생선의 머리도 먹고 꼬리도 먹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센 아주머니는 항상 다듬어진 생선이 아니라 그대로의 생선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거실에 앉아서 채소와 생선을 다듬다 보면 고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겠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운전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생선만큼은 주로 아저씨가 사와야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저씨가 점점 바빠지는 바람에 아주머니는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인도 생활을 그리워했던 아주머니는 요리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생활을 상징하는 운전을 배워야 했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버스를 타보기도 했지만 이 생선 냄새 때문에 한 소리 들은 뒤로는 그것도 대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소설 뒷부분을 보면 아마도 센 아주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변화가 신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장면 또한 압권이었죠. 자, 다음 소설의 제목은 이 책의 표제작인 축복받은 집입니다. 이 책이 국내에 소개되었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또 저도 물개박수를 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봐도 정말 명작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역시 젊은 인도계 부부입니다. 남편은 인도 출신이었고 MIT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후 33살의 나이에 벌써 부사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역시 인도계이고 또 힌두교도이기도 했지만 캘리포니아 출신이라 그런지 남편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분방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남편의 성격을 음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취미는 음반 안내 책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 중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음반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진지하게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음악이 바로 오스트리아 작곡가 구스타퍼 말러의 교향곡 제5번 사악장이었습니다. 말러는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이 사악장 악보를 보내서 청혼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남편에게 있어 결혼은 이 말러의 음악처럼 비극과 투쟁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랑과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인도 고유의 전통이 우아하게 지켜지는 행복한 가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소설은 그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시작됩니다. 드디어 축복받은 집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작가는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는 알레고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게 된 집은 아마도 전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가족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집을 정리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 조각상이나 성화 같은 기독교와 관련된 물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독실한 힌두교도였던 남편은 이것에 정색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그런 사실들을 재미있게 받아들였고, 그런 물품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눈에 잘 띄는 벽난로 위에 모아놓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코끼리 그림이 걸려야 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그림이 걸리게 된 것인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과정을 종교적인 비유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유가 워낙 탁월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집들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손님들이 참석하는 자리라서 남편은 빈틈없이 준비하고자 했지만
아내는 그저 즐거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 함부로 잔소리를 했다가는 자칫 쪼잔한 남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내는 레시피 같은 건 아예 무시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재주까지 있었기 때문이죠. 파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겸손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내심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고 주목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막상 손님들은 자신은 본체만체하고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게다가 인도계 손님들마저도 집안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기독교 물품들을 그저 유쾌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자, 손님들은 모두 아내를 따라서 미지의 세계였던 다락방 탐험에 나서고 혼자 남겨진 남편은 진토닉을 마시며 이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작가는 이런 남편의 마음 또한 아내가 다락방에서 발견한 은으로 만든 그리스도 흉상을 통해 비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남편은 그 그리스도 흉상이 싫었습니다. 그 장엄함이 싫었고, 흠없고 윤이 나는 표면이 싫었고, 부인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싫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소유해야만 한다는 게 싫었는데, 게다가 이 흉상은 위엄과 엄숙함과 아름다움까지 지니고 있어서 그래서 더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이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싫었죠. 자,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은 그 무거운 그리스도 흉상을 들고 아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조각상이 너무 무거워서 팔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하지만 남편은 그 조각상을 떨어뜨리기라도 할까봐 조심히 두 팔로 소중히 안고 걸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작가의 비유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것이 배송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도착하고 나면 조심스럽게 꺼내서 위스키 한 잔을 준비한 다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하지만 축복받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머나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고 또 새롭게 쌓아가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아쉽지만 그곳에 새롭고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남편도 결국 잘 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도 요 며칠 사이 말로 5번 사악장을 무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화 같은 이야기 한 편인데 제목은 비비 할다르의 치료입니다. 자, 주인공은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화장품 가게를 하는 사촌 오빠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는데, 낮 동안은 옥상에 있는 창고에 있다가 잠만 사촌 오빠 집 구석에서 자는 거죠. 언제 발작이 생길지 몰라서 살고 있는 건물을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는 꽤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인도 서민들이 마치 가족처럼 투닥거리면서 함께 지내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예전의 우리 모습과도 꽤 비슷한 것 같죠. 어쨌든 병이 있으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을 다 써봤겠죠. 소위 민간요법이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와 꽤 비슷해 보입니다. 성스러운 강물을 마시기도 하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또 성지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비석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 결국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의사가 새로운 처방을 했는데 그것은 결혼을 하면 그 병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음과 양이 만나 기운이 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것과 같은 처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선뜻 나서는 남자도 없었고 그녀의 사촌 오빠 또한 가난한 살림에 낭비를 할 수는 없다며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촌 오빠의 새언니가 임신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주인공의 병이 아이에게 전염될까 두려워한 새언니 때문에 주인공은 아예 옥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이가 태어났고 그러다가 아이가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주인공 때문이라고 생각한 오빠 부부는 주인공을 더욱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이 있었죠. 사촌 오빠 부부의 매정한 태도를 못마땅해 하던 주민들은 더 이상 사촌 오빠의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오빠는 견디지 못하고 팔다 남은 재고를 창고에 쌓아놓은 후 주인공을 남겨둔 채 어디론가 몰래 이사를 떠나버립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주인공은 이제 임신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짐작할 수도 없었고 주인공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한사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촌 오빠가 남기고 간 화장품 재고를 반값에 팔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웃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서서 그것을 전부 사주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 돈으로 다시 도매시장에서 새로운 화장품을 사와서 팔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의사의 처방이 맞았는지 주인공의 병이 정말 나았습니다. 의사의 처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선량한 이웃들 덕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한 아이의 엄마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소설의 제목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륙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제일 재밌게 읽었는데 자, 이 책은 역시 재미있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책에 수록된 9편의 단편소설 모두 하나도 건너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데뷔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륙의 주인공은 인도 출신의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단돈 10달러를 들고 영국행 배에 올랐고 이윽고 도착한 런던의 단칸방에서 동양의 젊은이들과 함께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MIT 도서관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응모해서 합격한 후 먼저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인도에 들려서 처음 보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다음 며칠 만에 먼저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인과는 잠깐 만났지만 상대방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올 때까지 그는 미국에서 한동안은 아주 저렴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조용한 거리에 있는 어느 집이었는데 그곳에는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있었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는 소리를 질러가며 한 이야기를 또 하곤 했습니다. 때는 1969년이었습니다. 인간이 달에 도착한 시기죠. 인간은 달에 첫 발을 디뎠고 주인공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주인공에게 할머니가 한 말은 달에 미국 깃발이 꽂혔어. 굉장하지 않아? 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굉장해요 라는 대답을 강요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공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할머니는 거실에 있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주인공에게 문은 잘 닫았는지 말을 걸었고 주인공은 그 곁에 앉아서 굉장해요 라고 말하는 일상이 시작된 거죠. 표현은 안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의 아내가 도착하고 이제 주인공은 아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은 소중했지만 불과 몇 주 동안의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첫눈에 반하거나 했던 것도 아니어서 그랬는지 둘 사이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은 산책에 나섰고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얼마 전에 피아노 의자에서 떨어져서 엉덩이 뼈가 골절되어서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그 누운 상태에서 주인공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불렀지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인공은 큰 소리로 굉장해요 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 아내가 처음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아내를 보며 이 여자는 완벽한 숙녀야 라고 선언하죠. 그렇게 두 사람의 진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주례사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 고비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잘 이겨냈겠죠.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은 어느새 하버드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아들이 힘들어하는 순간이 오면 아버지는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인도, 영국, 미국 이렇게 세 대륙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면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는 것 같다. 저 유명한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 불과 몇 시간 동안 머물렀을 뿐이지만 나는 이곳에서 벌써 30년 가까이 살고 있다. 물론 고향을 떠난 젊은이가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할 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것이 왠지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소설로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받은 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다닐 때나 회사 다닐 때나 제 별명은 언제나 정리병 환자였습니다. 정리를 잘한다고. 그만큼이나 저도 정리를 꽤 잘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소설은 구석구석 직접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고 또 눈과 손으로 직접 느껴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에 숨겨진 보물들이 정말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